당뇨병이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은 그 당뇨병 전 단계 정도는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병이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우리가 다들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오는 건가? 그게 조금 애매한 단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예전에 고혈압이라는 말에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나이가 들면 본래 갖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혈압은 원래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타고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고혈압이다. 그래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고혈압은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고혈압으로 이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혈압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어렸을 때는 혈압이 낮다가 나이가 들면 점점 올라가서 언젠가는 높아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피가 쭉쭉 구석구석 잘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당뇨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는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혈당이 괜찮다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당은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 되면 그 이제 우리가 경계치를 넘어가는 시점이 좀 빨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당뇨병 범위를 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에는 되게 부모님들에게 당뇨병과 관련된 것들은 잘 물려받고 태어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잘 관리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게 당뇨라는 게 사실 병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고 그게 어떤 특정 수치를 넘어가면 이렇게 부른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근데 어르신들이어도요 여기 이렇게 오신 분들처럼 그냥 내가 병원에 대학병원 되게 복잡하잖아요. 복잡한데 거기 혼자 잘 찾아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 신체 능력과 그다음에 인지 능력이라면 사실은 젊은 분하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꼭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너무 정신도 없고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조금 혈당을 조금 느슨하게 조절해도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다 아시죠? 그죠? 이분은 세종대왕이시고 이분은 혹시 이분은 에디슨입니다. 그 우리 발명왕 에디슨이거든요.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다 당뇨를 앓고 계셨던 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세종대왕은 50대 초반에 굉장히 빨리 돌아가셨죠. 뭐 일도 되게 많으셨던 것 같고 건강관리를 본인이 잘 못하신 것도 좀 있는데 어쨌건 당뇨병 합병증으로 사망하셨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보면 이제 망막병증 때문에 눈도 안 보이시고 여기저기 종기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는데 반면에 토마스 에디슨 같은 경우는 80세 중반 거의 90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당뇨가 있어도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옛날에도 잘 사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병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그래도 좀 이제 막 유병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되게 30세 이상 되면 15% 정도가 당뇨병이 있구나. 이제 최근에 이 정도의 비율에서 거의 고정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당뇨병 인구는 500만 명 정도고 고혈압이 딱 2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혈압은 한 1000만 명, 그거의 절반인 당뇨병이 한 500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렇게 완만하게 조금 늘기는 하는데요. 대개는 남자들에서 많이 늡니다. 여자들은 큰 차이는 없고 유병률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이 특히 젊은 남자 친구들이 좀 비만이 많아져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영향이 있고요. 또 남자분들이 예전에는 남녀 수명 차이가 되게 컸었는데 그것도 좀 좁혀진 그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완만하게 당뇨병 유병률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유병률에는 변화가 없어요. 유병률은 거의 똑같이 한 15, 16% 정도, 여기 25% 정도 이렇게 있는데 65세 이상.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 숫자가 많아지잖아요. 어르신들 고령화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2배 딱 늘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 수는 2배가 늘었다. 근데 이제 유병률의 변화는 없고요. 우리가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개는 오히려 어르신들은 수명이 되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병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는 건 그래도 어르신들은 좀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당뇨병이 무슨 병인가 이거 조금 이해를 하셔야 왜 저 양반이 자꾸 나한테 뭘 못했다고 뭐라고 자꾸 하고 혹시 저한테 마음 상하셨던 분 계시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뭐라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높은 것 같은데도 그냥 괜찮다고 집에 가라고 할 때도 있고 그런지 이게 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자들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당뇨병이니까 소변이 달게 되는 병 이런 뜻이죠. 소변이 달게 되는 병. 그래서 당뇨라는 말이 영어인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와 정확히 한자씩 일치하는 그런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에 다이아비티스라는 말은 소변을 많이 보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펀이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뭘 한쪽에다 받아놓고 우리 사이펀 이게 아마 병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 한쪽에 받아놓고 요 높이차를 두면은 우리가 여기 살짝 이게 빨아서 이렇게 물 흐르기 시작하기만 하면 위에서 아래로 물이 쭉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의 파이프를 우리가 사이펀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을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조절 진짜 안 되시는 혈당 엄청 높으신 분들은 물을 먹어도 계속 목이 말라요. 그래서 소변을 많이 보고 물 먹어도 소변 보고 물 먹어도 소변 보니까 마치 이렇게 물을 먹어도 자꾸만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을 우리가 예전에 다이아비티스라고 했던 거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그 소변을 가지고 맛을 이렇게 찍어 먹어봤더니 달면 멜리투스고요. 안 달고 그냥 맹소변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요붕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던 거나 당뇨병의 뜻이 비슷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이 뭐냐?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보통 포도당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흔히 에너지 영양소라고 하면 탄단지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단지 어떤 거를 많이 먹더라도 이 중에 어떤 걸 많이 먹더라도 결국은 분해 쪼개져서 포도당의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란 병은 사실 꼭 단 걸 많이 먹지 않아도 어쨌건 내가 과식하게 되고 많이 먹게 되면 당뇨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 사람 안에서 이게 좀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생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든 많이 먹으면 꼭 단 게 아니더라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을 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뭐 이제 당뇨 하면 또 어르신들 요거까지 아십니다. 인슐린 아시죠? 인슐린. 우리 몸에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호르몬이 인슐린입니다. 다른 호르몬들은 대부분 다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왜냐?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운 사회에 살지만 우리가 그냥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개는 뭔가 먹을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 그러니까 주변에서 에너지원을 끌어오거나 내가 뭔가 먹거나 해가지고 혈당을 끌어와서 올리는 호르몬들은 많이 필요한데 반대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원래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선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들은 종류가 엄청 많고 낮추는 호르몬이 인슐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인슐린 도대체 뭔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세포 안으로 뭔가 이렇게 포도당 이런 에너지 영양소가 들어가야지만 이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인슐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없으면 내가 뭘 아무리 먹어도 얘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병에는 우리가 되게 소아당뇨라고 알고 있는 1형 당뇨병이 있고 성인에서 많이 걸리는 2형 당뇨병이 있는데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쇠가 없으니까 아예 문이 안 열려서 밖에 이렇게 당이 많이 있는 거고요. 2형 당뇨병은 열쇠가 있긴 한데 자물쇠하고 잘 안 맞는 겁니다. 잘 안 돌아가요. 뻑뻑하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다 낡아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중장년기나 노년기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당뇨병은 2형 당뇨병인데 그러니까 여기 문이 안 열리니까 당이 안으로 들어가야 뭐 에너지가 만들어지든지 뭘 하든지 하거든요. 근데 문이 안 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는 이제 비만, 과식, 스트레스, 생활 습관, 수면, 주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잠 잘 자게 하는 게 당뇨병 환자들한테 중요하다는 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뒤에서 한번 그러면 왜 나이가 들어서도 혈당 관리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인슐린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이 아주 높지 않을 때는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진짜 당뇨라고 이거 의심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확실하게 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훨씬 높으셔도 엄청 높지 않으면 증상이 별로 없고요. 근데 내가 목이 마르고 소변도 많이 보고 뭘 잘 먹는 것 같은데 자꾸 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건 혈당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인슐린을 직접 밖에서 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만 높아가지고 어쨌건 치료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약 먹는 약으로도 되는데, 우리가 당뇨병이 있으면 이렇게 혈당이 너무너무 높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잠겨 있어요. 정상적인 포도당은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쓰고 내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걸 이렇게 저장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문이 닫혀서 당이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뭘 먹어도 자꾸 기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자꾸 줄고 이러는 겁니다. 안으로 뭘 들어가야 에너지를 쓰고 쓸 거는 쓰고 그래서 기력이 생기고 남는 건 저장하고 그래서 체중도 좀 유지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첫 번째 단계부터 안 되니까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자꾸 기력 저하가 생기고 체중이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혈당이 이렇게 너무 높은 경우들이 있어요. 대개는 우리가 한 400, 500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진짜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정도면은 이게 이제 수분을 주변에서 끌어와서 자기를 희석시키려고 할 거예요. 피를 희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엔 소변이 안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너무 높아져서 새 나가게 되면 삼투압으로 이렇게 다 우리 몸에 있는 물도 끌고 나가고 다른 에너지 영양소, 단백질 이런 걸 끌고 나가면서 심한 탈수도 동반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하고 수액 치료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근데 되게 당뇨병으로 원래 치료를 잘 받고 있던 분들은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근데 당뇨병 약을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 끊는다던가 뭔가 내가 혈당을 되게 많이 올릴 만한 약을 갑자기 먹는다던가, 특히 이제 혈당 많이 올리는 것 중에 관절 주사 같은 거 맞으면은, 관절에 어디 아프셨을 때 주사 맞으면 혈당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나 좀 생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약물 치료 평소에 병원 잘 다니시면서 하게 되면 이런 것까지는 잘 안 생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당뇨병 약제들 중에 좀 센 약을 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제 내가 밥을 한두 끼 덜 먹거나 하면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요거는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두 번 경험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하게 오면 안 되고 또 자주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새는 당뇨병 약제 중에서 저혈당이 안 생기는 약제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혈당이 생기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잘 안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혈당을 좀 조심해야 되고, 근데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한 2끼 정도 굶어도 저혈당은 안 오는 약들을 대부분 쓰고 계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 보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병이 있어서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지 않으면 이 세포의 구멍에 문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당이 들어가서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나의 기력을 돋아줘야 되고 조금 체중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단기적인 문제고요. 장기적인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이게 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장 나빠져서 투석할 수 있고, 요새는 잘 없지만 그래도 아직 좀 많이 볼 수 있는 당뇨발이 있습니다. 당뇨발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이제 발끝이 좀 썩어 들어가고 자르기도 하고 이런 건데, 요새는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심증, 심근경색, 그 다음에 뇌졸중 같은 중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리 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자체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크게 결정하지 않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집니다. 생각해 보시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워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지내시는 어르신이 뭐 이렇게 너무 눈치 좀 안 보일 수도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죽지는 않죠. 근데 이건 뭐 사실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큰 혈관이 막히는 거,
그러니까 중풍이 좀 심하게 오거나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게 심하게 오면 요것 때문에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어서 당뇨를 위해서 혈당 조절을 잘하는 건 이 만성합병증, 장기간의 문제입니다. 아까 세종대왕하고 제가 에디슨 말씀드렸는데 세종대왕은 이런 미세혈관 합병증, 대혈관 합병증 많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특히 미세혈관 합병증 관련된 눈 안 보이고 콩팥 안 좋고 그다음에 말초에 염증 같은 거 잘 생기는 발은 꼭 아니어도 염증 같은 거 잘 생기는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이 생기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인슐린이 뭔가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치료제로 쓸 수 있게 된 지가 한 100년 정도 됐습니다. 딱 100년 됐는데요. 그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 대학의 어떤 학자, 그분은 사실 학자는 아니고요. 군대 제대하고 이제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잘 안 돼갖고 망했대요. 그래서 그냥 대학에 가서 연구나 해보자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개에서 인슐린 추출해가지고 치료제로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이분이 이걸 발견을 하고 1년 만에 노벨상을 바로 받습니다. 그분이 발견도 위대하긴 했지만 노벨상을 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관련된 특허를 하나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특허가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분이 나는 이거 그냥 내가 우연히 좋은 기회가 있어서 발견을 한 거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내 기술을 조건 없이 다 공개해서 주겠다라고 해서 바로 1년 만에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됐는데 오히려 당뇨병 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더 뭔가 문제가 많아졌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혈당 조절이 진짜 안 돼서 고혈당인 사람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일형 당뇨나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걸리면 대개는 30 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이 혈당이 적당히 조절은 되는데 완벽하게 정상인처럼 조절이 안 되니까 오래 살기는 살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다 그전까지는 이거 생기기 전에 돌아가신 거죠, 오히려. 그래서 오래 살게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반돼서 오히려 우리가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요걸 관리를 잘 못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근데 이런 합병증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뇨가 되게 일찍 진단되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진단이 되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진단이 되든 대개는 당화혈색소라는 그런 혈당 평균 수치가 한 8% 조절되는 별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서는 아주 어렸을 때 진단돼도 한 10년, 15년이면 합병증이 2개 이상 와요. 그러니까 한 연구에서는 14살짜리 되게 어린 애들, 이제 막 당뇨 진단받은 애들한테도 해봤더니 10년 지나니까 2개 이상 합병증이 평균적으로 생겨요. 26세 정도 되니까 합병증이 벌써 2개 이상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젊다고 방심해도 안 되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여기 뭐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면 65세 진단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65세인데 뭐 이게 당뇨 혈당 조절 뭐 해? 그럼 합병증 이거 뭐 생기겠냐 그러겠지만 우리 다들 요새 85세, 90세 이렇게 사는데 그럼 65세 진단되면 85세 전에 이런 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건지를 생각을 하면 10년에서 15년 후에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적당히만 조절하면 된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내가 한 65세, 70세쯤 진단받아도 나는 85세, 90세쯤 살 거니까 이게 한 10년, 15년 걸리니까 그럼 난 어떻게 죽기 전에 합병증 오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가 적당히가 아니고 잘 조절을 해야 이런 거 없이 사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년이나 아주 젊은 사람들하고 혈당 관리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간격은 조금 메워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당화혈색소,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성적표 같은 게 있어요. 우리가 A학점, 뭐 B학점, C학점, D학점 이렇게 학점 같은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딱 앉으시면 어르신 이번에는 당화혈색소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라도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내가 당화혈색소라는 개념도 알고 그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도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6.5%이기 때문에 진단 기준보다도 약을 먹긴 하지만 이 진단 기준보다도 낮으면 아주 우수한 겁니다. 이렇게 등산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좋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6.5% 미만으로 조절해야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한 7% 정도에서 7에서 7.5%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팡이, 휠체어, 저는 지팡이 정도도 사실은 한 7%대는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거의 누워만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당 조절 목표를 위로 두는 건 아니고, 너무 그러니까 저혈당 생기지 않고 너무 심한 고혈당만 생기지 않는 선에서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당은 잠깐 생겨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것들에 비해서 당뇨병을 무서워하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 두 개, 고혈압하고 콜레스테롤은 약만 잘 먹으면 되는데, 당뇨는 약을 내가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가면 뭔가 또 잘못됐다고 그러고 혈당 올라갔다, 뭐 좀 먹지 마라, 자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당뇨병은 이게 자기 관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제가 순서대로 써놨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시는 거에 첫 번째는요, 사실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주무시는 겁니다. 내가 일정한 시간에 잠이 잘 안 와도 자려고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뜻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저랑 전화하면 거의 하시는 얘기의 한 3분의 1은 잠이 안 온다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아버지 혼자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어서 잠이 안 온다가 뭐 나이가 들어서 안 온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거든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그 잠이 잘 안 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어쨌건 최대한,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낮 시간 동안에 최대한 잠깐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조는 거, 이런 것들도 좀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우리가 누워서 한 2시간 자는 거나 앉아서 꼬박 잠깐 5분, 10분 조는 거랑 나중에 수면 퀄리티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낮잠을 잠깐 의자에 앉아가지고 10분, 15분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 조시는 것도 사실은 낮에 낮잠 1시간 자는 것만큼 밤에 잠을 안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우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조금 피트니스 가서 그냥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앞에 복도만 걸어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바람 쐬셔도 되고, 될 수 있으면 주무시지 않도록. 이게 주무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하실 수 있으면 혈당 측정 재고, 약 일정하게 먹고, 식사랑 운동도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만 먹어야. 사실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 밥은 입맛이 없어서 밥은 못 먹겠는데, 근데 옆에서 온 보호자가 하시는 얘기는, 밥은 안 먹지만 맨날 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저희가 식탁 위에다가 이게 그래서 저는 그 거실이나 식탁 위에 내가 주전부리를 할 거를 일부러 올려놓지 마시라고 합니다. 그거를 올려놓으면 그냥 배고프면 하나 먹지 뭐 그러는데, 그렇게 먹는 게 혈당을 되게 많이 올리고요. 타이밍도 문제인데, 그럴 때 먹는 것들이 당을 되게 많이 올리잖아요. 저희가 대개는 뭐 과자나 아니면 과일이나 떡이나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당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또 혈당도 많이 올려서 그런 것도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이제 식사 관련해가지고, 식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다음으로 식사가 중요한데, 식사와 운동 중에 뭐가 중요하냐, 특히나 혈당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식사하시는 게 80%고요. 운동이 사실 20%입니다. 먹는 거 조절 없이는 내가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당은 잘 안 잡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햇반 하나가 보통 210g 들어있고, 그거 칼로리를 계산하면 300칼로리거든요. 300칼로리. 근데 그거를 아마 저를 저기 헬스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도 여기 다니거든요. 다니면 제가 그 러닝머신에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300칼로리밖에 소모 못합니다. 30분 동안 달려야 돼요. 걷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속 9km 정도로 달려야 겨우 밥 한 공기 소모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줄이지 않고 운동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운동도 중요하죠. 전체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근데 전체 우리가 혈당 관리에서는 일단 먹는 게 훨씬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청양고추 이런 거 잘 안 드시잖아요. 근데 과자, 빵, 국수 이런 거 좀 피하는데,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한테 건강식으로 드세요. 그러면 내가 야채나 채소는 잘 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적어도 어르신 중년 이상의 분들에서 채소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이 나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채소는 다 충분하게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많이 드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바꾸는 게 중요한데, 지나치게 채식만 강조하면 안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뭐가 먼저 떨어지냐면,
침샘 분비나 눈물 분비 같은 이런 바깥에 분비물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침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 음식 먹을 때 자꾸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특히나 또 여자분들이 심한데 이 고기나 이런 거 진짜 먹기 싫고 막 냄새도 맡기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일부러 내가 건강하게 살려면 저기 채식할 게 아니고 고기 좀 먹어야 된다라고 자꾸 리마인드를 해주셔야 우리가 되는데, 특히 보시면 남자들은 조금 덜해요. 그래 보시면 평균 한 70% 정도 탄수화물 몇 프로 먹냐, 내가 먹는 것 중에. 남자들은 여기 늘어도 한 70%인데 여자분들은 75세 이상은 거의 80% 가까이 탄수화물로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잡곡밥에다가 나물이랑 된장찌개 먹는 게, 그렇게만 자꾸 드시는 게 별로 건강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특히나 당뇨가 있으실수록, 그 다음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입맛대로 먹게 되면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으니 이걸 좀 줄여주자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이 젊은 친구들에서도 굉장히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거의 45%에서 50% 수준까지 많이 줄기는 했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높으니까 우리가 탄수화물 비중을 좀 줄여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채식 위주의 식단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내가 먹는 칼로리는 정해져 있는데 채식을 먹자 그러면 채소에는 칼로리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칼로리는 채워야 되니까 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칼로리, 그럼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밥이나 고구마, 감자, 과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채식을 강조하지 말고 일부러 내가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자꾸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 채식으로 가니 내가 조금 단백질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그쪽으로 안 간다. 탄수화물 쪽으로 먹으려고 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식성 변화에 안 끌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란은 꼭 삶아 먹어야 되냐, 아니면 삼겹살 구워 먹는 건 안 되고 수육만 먹어야 되냐 그러시는데, 사실 그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진 않고, 드시라고 해도 대개는 삼겹살이 1인분 이상 거의 못 드시죠. 그러니까 대개는 많이 드셔야 한 80에서 100g 정도 드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드셔도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 먹는 거를 치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는데 콩팥이 나빠서 신부전 혹은 투석을 하지는 않아도 이게 투석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어, 이런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요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장 보시는 선생님한테 제가 혹시 단백질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정도로 콩팥이 나쁜가요? 라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채소 이렇게 드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먹냐, 이거 맛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드시냐면 대부분 즙을 내서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만들어져 있는 엑기스 이런 거 사서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드시면 소화 흡수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당이 올라가도 확 빨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혈당 변동성도 크게 만들고 또 올라갔던 게 떨어져가지고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드시고, 여러 가지 소스나 드레싱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채소를 그대로 드셔야 식이섬유도 충분히 같이 섭취를 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이거 자꾸 씹는 버릇 있잖아요. 이게 턱관절 이용해서 씹는 버릇이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몸의 이 뇌 영역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발이나 손발을 쓰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영역을 써야 됩니다. 씹거나 표정을 지을 때. 그래서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채소들을 갈아서 즙 내가지고 그냥 딱 먹으면 편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엑기스나 이런 거 조금 안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운동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어르신 80처럼 안 보이고 60처럼 밖에 안 보이는데 저 하루에 4,000보, 5,000보 걸어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서울 시민들의 평균 하루에 얼마 걷냐면 한 5,500보 정도 걷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거보다 좀 적게 걷겠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걸으려면은 한 7,000보, 8,000보는 걸어야 평균보다 많이 걷는 건데, 이게 나한테 충분한지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꼭 생각하는 게 운동 시간만 생각해요. 내가 30분 해요, 1시간 해요, 10,000보 걸어요. 근데 또 일주일에 몇 번 가고 몇 번 해요. 빈도 이 두 개는 대개는 어르신들이 잘 고려를 하시는데, 문제는 강도가 충분한가 나한테 하고 나서 땀도 안 나고 숨도 안 차고 별로 힘들지가 않으면 사실은 운동이 조금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유형도 보시면은 특히 이것도 조금 어머님들이 그런데
너무 유산소만 하고 걷기만 하고 러닝머신 위에서 그냥 걷기만 하고 하지 마시고 그 옆에 그 있는 젊은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셔가지고 꼭 기구를 이용한 운동, 그 근력 운동 같은 것도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비율을 오히려 근력 운동에 한 60% 두시고 유산소는 한 40%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단순히 혈당 측면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신체 기능, 그러니까 골다공증 문제라든지 균형 감각을 잡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권하는 건 일반적인, 내가 나이가 뭐 70대 중반 후반이지만 60대 초반 못지않은 체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일주일에 5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틀 이상 쉬지 않는 거. 오늘 하루 좀 피곤해서 쉴 수는 있는데 쉬는 날이 이틀 연속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은 최소한 하시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유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 기구 똑같은 거 하지 마시고 월요일은 무슨 기구 나 할 거야, 화요일은 무슨 기구 할 거야, 이렇게 기구도 좀 바꿔가면서 해야 내가 운동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더라도 기구만 바꿔서 하셔도 내가 내 몸에 힘이 들어가는 근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좋겠고 강도가 이게 중강도 이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중강도 이상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에서 15분 정도 했을 때 땀이 좀 나고 숨이 좀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보를 걸었는데 친구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걸으면 그건 사실 운동 강도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났을 때 조금 땀도 약간 묻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숨이 좀 찬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관절에 무리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됐을 때를 우리가 중강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5분 뛰는 걸로는 땀 하나도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한 30초만 뛰어도 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하시면 좀 좋겠다. 물론 옆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항상 운동이 좀 충분한가? 근데 내가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조금 더 지금보다 낮추고 싶을 때는 어쨌건 현재의 기준에서 조금은 더 하셔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도움이 많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요게 안 되면 그러니까 운동하고 식사하시는 건 서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가 다치거나 아니면 요새 감기 몸살 때문에 운동을 영 못하겠으면 사실은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칼로리는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비중을 차라리 좀 더 높이고 우리가 칼로리는 내가 운동해서 한 100칼로리 정도 쓰는데 그걸 못 쓰시게 되면은 그걸 좀 줄여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보완적으로 활용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권하는 가능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그래서 계단 걸어 올라가는 운동이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자, 진짜 그 계단을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근력 운동도 되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면 숨도 차고 땀도 막 나고 유산소도 동시에 되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 운동 중에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이 등산 같은 거죠. 기분도 되게 좋고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내려올 때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르신들이 내려오다 많이 다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등산을 내가 갈 엄두는 안 나요. 내가 그까지 누구 도움 없이 가기가 어려울 때 계단을 올라가는 운동을 하시면 좋은데 요것도 그러니까 어려우신 어르신들께서는 그 러닝머신 기울기를 각도를 조금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달리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러닝머신 각도를 살짝만 높여가지고 한번 걸어보시는 걸 해보시면 요거랑 비슷한 운동 효과를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올 때는 절대 무리해서 내려오시면 안 되고 꼭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하시면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운동 못했어요 라는데 이번에 운동을 못해서 당이 나빠졌어요 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한 10,000가지도 넘는 것 같아요. 뭐 누구 친구 결혼식부터 뭐 하여튼 이유가 장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계절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추워서 못하고 더워서 못하고 장마 비 와서 못하고 눈이 와서 못하고 너무 이유가 많거든요. 근데 계단 걸어 올라가는 운동은 그런 거랑 상관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 집 앞에 계단만 있으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런 측면에서 좋고 그리고 또 운동량 측정도 가능하죠. 내가 원래 한 2달 전까지는 한 번에 2층까지밖에 못 올라갔는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2층 반 정도까지는 안 쉬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 이러면 운동 목표 설정도 가능하고 거기서 얻는 성취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계단 걸어 오르기 운동이 사실 되게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기구가 있으니까 트레이닝 센터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연소 혈당 측정기, 이게 아마 많이 관심 있어들 하실 것 같고요.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본 적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연속으로 혈당을 재주는 건데, 실제로 이거 제가 저기 재미나이한테 그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요게 지금 선은 연결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크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최근에 나온 것들은 대부분 500원짜리 동전보다도 작아요. 작은데 그런 혈당 센서를 이용을 하면 핸드폰으로 내 현재 혈당을 실시간으로 계속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당화혈색소라는 얘기를 조금 드릴 건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이름일 거고, 당화혈색소는 혈색소는 우리 몸의 적혈구를 말합니다. 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죠. 그러니까 피의 색소, 빨간색, 그건데 이 혈색소가 이 도너스랑 똑같아요. 찹쌀 도너스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혈 중에 혈당이 높으면 이렇게 설탕 묻은 도너스처럼 이렇게 혈색소에 이게 설탕이 묻어요. 그러면 그 묻어있는 혈색소가 몇 %냐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혈색소가 보통 수명이 한 3개월 되기 때문에 요 당화혈색소라는 게 3개월 평균 혈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붙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혈당이 3개월 내내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있어요. 오늘 혈당이 좀 높으시네. 그러면 어제 저녁에 뭘 먹어서 그거 소용없어요. 그거 거짓말인 거 바로 들통 나거든요. 당화혈색소를 보면 3개월 평균 혈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혈당이 아니라 이런 것들 좀 특수한 이런 검사들이 있어서 하는 거고, 매번 성적표처럼 받으실 텐데, 제가 아까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여기 6.5%입니다. 6.5가 넘으면 당뇨병이 있다. 그 다음에 6.5 아래면 당뇨는 아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목표를 7% 미만으로 잡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훨씬 오래 살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저렇게 목표 설정해놔도 도달하는 사람의 비율이 사실은 한 30%, 30-4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측면에서 6.5라고 목표 설정을 해둔 겁니다. 즉 당뇨 약은 먹더라도 혈당은 정상인들처럼 조절하자는 게 결국 궁극적인 당뇨병의 치료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문제는 이게 석 달 동안 평균적으로 혈색소가 얼마나 당이랑 묻어 있느냐를 보는 거니까 내가 이게 높은데 뭐가 원인인지를 모르겠어요. 혈당이 왜 내가 이번에 먹는 걸 좀 잘못했나? 아니면 운동을 안 했나? 운동도 내가 이번에는 걷기 좀 한다고 했는데 근력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면 혈당을 좀 재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공복에도 재보고 밥 먹고 한 2시간 있다가도 재보고 4시간 있다가도 재보고 자기 전에도 재보는데, 이런 걸 재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을 한 2시간 있다 재봤더니 혈당이 한 300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뭔가 먹는 게 그때 먹었던 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요걸 하는 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바늘 손끝에 찌르는 거 사실 저도 뭐 이렇게 가끔 해보지만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매일 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어서 대개는 권하는 분들은 이제 인슐린을 쓰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권하고, 또 혈당 조절이 너무 안 되는 경우에 뭐가 원인이지? 라는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혈당을 찔러가지고 이렇게 재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잰 혈당은 내가 이 중간에는 어쩐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의 심리가 내가 그냥 나 지금 분명히 혈당 높을 것 같은데 그 재보기가 싫잖아요. 분명히 높을 걸 아는데 그 봐가지고 내가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싫으니까, 혈당 제일 싫어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은 시간에만 재가지고 오세요. 제일 좋을 것 같을 때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높은데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혈당은 실제로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혈당이다. 그래서 이걸 다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 널리 보급도 되고, 소아당뇨 같은 경우는 보험도 됩니다. 임산부나 소아당뇨는 보험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2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흘부터 한 15일까지 사용하는 장치들이 있고, 비용은 한 인터넷으로 사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건강보험이 되는데요. 이거 그러면 거기 이상한 피부에다, 여기 피하에다가 아주 가느다란 센서를, 백금 센서를 이렇게 삽입을 하는 건데, 그거 하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 물은 들어가도 되는지, 나 맨날 사우나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고 끝에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바늘이 비교적 좀 굵은 게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안에 센서만 넣어놓고 나오는 친구고요. 안에 들어가는 센서는 굉장히 머리카락처럼 가늡니다. 가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고 여기 붙여 있잖아요. 요 여자분이 붙이고 수영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하던 초기에
실제로 이제 저도 경험을 해봐야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붙여가지고 제가 요 클래식 500 사우나를 가면 어떤 어르신이 실제로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갑자기 이게 다 벗고 있는데 물어보셔가지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 요거 붙이시고도 사우나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그 한증막 90도짜리 그 뜨거운 데만 안 들어가시면 한 45도, 50도짜리에도 들어가셔도 되고 뜨거운 물, 차가운 물에 들어가셔가지고 잠깐씩 사우나 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거의 방해가 안 되고 이렇게 피하로 아주 가느다란 센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바늘이 들어갈 땐 좀 아프겠네 싶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아프고 안 아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감각이 느낌도 없을 정도로 거의 안 아픕니다. 물론 일부 나는 그래도 좀 뻐근하고 불편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한 뭐 대여섯 번은 해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저는 한 번도 안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은 나는데 안 아프다의 느낌이 아니고요. 거의 사실 찌를 때 느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연성혈당 측정을 해가지고 내가 핸드폰으로 내 혈당을 보면 바로바로 내가 먹은 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혈당 올라간다. 그러면 막 올라가는 치솟는 그래프일 때 내가 그때 뭐 먹었는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팬케이크를 먹었나? 내가 과일을 먹었나? 뭘 먹었지? 술을 먹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네.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먹으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운동했더니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 운동하니까 이렇게 혈당이 많이 떨어지니까 나 운동 좀 열심히 해야지. 이런 거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잔소리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젊은 그러니까 되게 남자 환자들이 오시면 그 뒤에 계신 사모님들이 이 사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뭐도 하고 당연히 혈당 안 좋지 이렇게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해도 내가 스스로 마치 계속 CCTV로 감시당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아무도 안 봐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보는 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근데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실제로 혈당이 많이 좋아지시고 제가 여기서 직접 보여드리진 못했는데 제 환자 중에 이제 미국인 세종대 교수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미국인데 그분이 처음엔 자기 한국말 잘한다 그러셨는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시고 저도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약간 뜨문뜨문 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시니까 그리고 나이도 50대 초반이시니까 이제 한참 막 이게 잘 돌아가실 때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뭐 자전거 매일 거의 10km, 20km씩은 타시는 분이어가지고 이걸 딱 붙여드렸더니 그때부터는 당화혈색소가 7%한 번도 안 넘어갔습니다. 벌써 4년 됐거든요, 붙인 지가. 근데 한 번도 7%안 넘어갔고요. 그분은 심지어 1형 당뇨입니다. 인슐린 하루에 4번씩 맞아야 되는 1형 당뇨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뇨 30년 되셨는데 30년 동안 모르던 내 자신을 드디어 알았다. 그러니까 내 속쓰리 그 당뇨랑 관련된 사정을 알게 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그래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연속된 그래프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실시간 혈당을 알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그때 혈당 많이 높았을 때 핸드폰으로 메모를 해둘 수 있습니다. 딱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바나나 이렇게 써놓으면 내가 이거 맞다, 이때 혈당 많이 올라갔을 때 바나나 먹었었구나, 이걸 다시 내가 리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계정을 연동하면요 내 혈당을 자녀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좀 어드바이스를 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내 핸드폰에도 어플을 깔아 놓을 수 있고 그 어플을 자녀분 어플에 깔고 둘 다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내 가족들이 내 거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혈당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해보고 싶었는데 겁이 나서 못 하셨던 분들은 진짜 겁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하나도 안 아픕니다. 아프고 안 아프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느낌도 없이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마른 분들은 약간 이제 너무 팔이 말라서요. 팔이 제일 좋거든요. 팔뚝에 닿는 게. 근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흔들려가지고 잘 떨어지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한번 상담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요거는 당뇨 환자들만 아는 고통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항상 어르신들 당뇨병에서 제일 이슈는 그래도 아무리 지금 당뇨병 약제가 저혈당도 안 오고 혈당은 잘 떨어뜨리면서 살도 빠지고 심장 혈관도 보호해주는 좋은 당뇨병 약이 많이 나왔지만 어르신들한테 잠깐이라도 생기면 안 되는 게 저혈당입니다. 대개는 70 밑으로 말을 하는데 내가 혈당이 평소에 2, 300으로 엄청 높았던 분들은 한 100 정도 정상으로만 와도 저혈당으로 느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잠깐 조금만 먹어야 되고요. 너무 또 혈당 확 올리시면 안 되고. 그래서 대개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는 약은 계속 먹는데 식사가 어려지는 경우,
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그래서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거에 여기가 또 포함되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소에 운동을 되게 불규칙하게 하거나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게 되면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조금 상의가 필요하고, 특히나 저혈당이 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약제가 인슐린이고요. 아마 당뇨병이 있으신 어르신들이 아실 만한 약제 이름으로는 아마릴 뭐 이런 약이 있어요. 아마릴, 디아미크롱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되게 조그맣고 눈사람처럼 생긴 약제가 있거든요. 혹시 당뇨 있으신 분들 그런 약제가 있으시면 그거는 저혈당이 올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럼 저혈당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황장애 증상이랑 똑같습니다. 공황장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 죽일 것 같고 식은땀 나고 막 엄청 공포에 질려서 식은땀 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저혈당이 딱 그 증상이고요. 근데 저혈당이 생기면 저혈당이 안 생겼던 사람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2배로 올라가고요. 근데 특히나 중요한 건 요 밑에 맨 밑에서는 한 번도 안 생기신 분, 위에 두 개는 아래쪽에 빨간색은 한 번만 생기신 분이고 초록색은 2번 이상 생긴 분들인데, 한 번이라도 생기면 2번 이상 생긴 분들하고 사망률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생기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안 생기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저혈당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금 증상이 있긴 하지만 뭐 그냥 생활하는데 지금 당장 의식도 멀쩡히 있고 뭔가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기력이면 그냥 이런 거 드시면 됩니다. 사탕이나 주스. 일단 주스 먼저 한 잔 드시고 사탕 하나 물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초콜릿 같은 거는 조금 덜 올라가기 때문에 심한 저혈당에서는 대개는 사탕하고 주스. 사탕도 그냥 저희 어렸을 때 먹던 알사탕 있잖아요. 그런 제일 단순한 사탕이 제일 잘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평소에 저혈당이 좀 자주 있고 인슐린 쓰시는 분들은 여행 가실 때 이렇게 멸균 주스 있어요. 오렌지 주스. 그 왜 냉장 보관 꼭 안 해도 되고 우유팩에 이렇게 잘 안 상하는 거 있잖아요. 냉장 보관하는 주스들은 상하면은 안 되니까 그런 거 하나랑 그다음에 사탕 한 4-5개 정도 가지고 다니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식이 막 깔아져요. 앞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하고 갑자기 내가 의식이 사라지게 되면 이때는 절대 뭐 먹이면 안 됩니다. 먹이지 말고 가까운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요거 저혈당은 사실은 1-2시간 정도 있는 걸로는 뭐 큰일이 안 나거든요. 가서 병원 가서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병원 좀 빨리,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도 내가 혹시나 의식이 없으면, 아마 옆에 주로는 배우자, 젊은 배우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되게 할머니 할아버지 2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막 의식이 없으니까 뭘 자꾸 먹이려고 하다 오히려 사례가 걸려가지고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쨌건 의식이 없으면 그냥 뭐 먹이면 안 되고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되고, 의식이 또렷하게 있고 뭘 먹을 수 있으면 이렇게 당을 빨리 올리는 걸 먹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혈당이 이렇게 자주 생기면 이걸 또 너무 자주 먹게 되니까 오히려 평균 혈당은 올라갑니다. 평균 혈당은. 그래서 저혈당을 안 생기게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공황장애 같은 증상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혈당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약을 정확하게 복용을 하고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몸이 이상하면 혈당을 조금 재보세요. 내가 컨디션이 이상한데 당뇨가 있어요. 근데 당뇨는 없지만 당뇨 전 단계라고 들은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혹시 혈당 측정이 가능하시면 내가 컨디션이 이상할 때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 그게 저혈당인지 아닌지, 그리고 단기간 저혈당은 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내가 인슐린이나 저혈당 생길 수 있는 약을 쓰시는 분들은 외출하거나 운동할 때 간식 같은 거 조금 지참하셔야 되겠고, 혈당을 내가 뭐 의사가 혈당 안 재도 돼요 라고 조절 잘 된다고 하더라도 가끔 한 달에 한 번, 조금 자주 하자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을 재보셔서 지금 너무 높지 않은지 너무 낮지 않은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들어도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 에너지 생성이 되지 않고 또 그게 남은 것들이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고 살이 자꾸 빠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내가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요새같이 뭐 거의 남자들은 85세, 여자는 90세까지 사는 시대에서 내가 거기까지 몇 년 남았는데 10년이면 제가 합병증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까지 살고 싶은 게 10년 이상 남으셨으면 그때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연소혈당 측정기 안 써보셨으면 아마 저희 간호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식습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소식하시긴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되게 다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40세 전후에 제일 비만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80세 전후에 제일 비만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 잘 안 하세요.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 살이 좀 쪄야지 이런 생각 잘 안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 어머님들은 내가 그래도 좀 살 빼야지, 내가 관리해야지 이렇게 하시지만 남자분들은 나이 들면 그 배도 좀 나오고 풍채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체중을 유지해야지. 그걸 늘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과식하게 되고 없던 당뇨도 생기고 혈당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셔야 되고, 운동 같은 경우 이거는 신체 능력마다 다르지만 어쨌건 내가 하고 약간은 힘이 들어야 운동이다. 아무것도 안 힘들면 운동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강도도 좀 고려한 운동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선별 검사, 당뇨가 없는 분들도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당뇨 검사를 하라고 돼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매년 건강검진을 하시니까 큰 문제가 없긴 하겠지만 어쨌건 내가 뭔가 컨디션이 이상할 때는 혈압만 재보지 마시고 혈당도 한 번씩 재보셔가지고 혹시 당뇨가 의심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